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61명, 국내 지역 발생만으로는 51명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조금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풀었다간 또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걱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4차 추경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된 통신비 지원 예산은 많이 깎았습니다. 대신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을 늘렸고 중학생 돌봄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오늘 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2주 정도는 지나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 의원의 가족회사가 지난 2012년 공공시설의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연속 보도해온 한겨레 오승훈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윤 총장의 장모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자세한 내용과 검찰 수사 전망,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서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4차 추경안이 그럼 오늘 통과될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4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오늘 밤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전 기획재정부의 예산 명세서 작성이 끝났고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돌봄 지원비 확대 방안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학생을 돌봄 사업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 지원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또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줬던 만큼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모처럼 만의 여야 합의지만 유흥주점 200만 원 지원을 놓고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면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논란이 됐던 통신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애초 정부안에서 가장 반대했던 부분이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였습니다. 통신비 지원 문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당시 연령대별 지원을 언급했고 이후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됐는데요. 2차 지원금은 긴급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지
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당대표와 대통령까지 언급했던 문제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협상을 진행했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도 제일 큰 관건이 이동통신요금 2만 원 지원 문제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삭감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하는 추경이 시급하고 또 야당이 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만큼 자칫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여당이 통신비 전 국민 지급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서 5천 원 이상 삭감 지원이 나왔고 그 덕분에 다른 사업이 대거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당대표와 대통령이 언급한 통신비를 끝까지 고집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방역 관리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1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0일 1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됐던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전국적인 2단계 거리 두기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대체로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의 비중이 40% 내외로 여전히 높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도 26%를 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방역 관리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변화된 전국 2단계 거리 두기의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또 추석 연휴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생긴다면 감염 전파의 위험도 따라오기 때문에 감소세에 방심하면 안 되겠고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면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에도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고 어르신을 만날 경우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정부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이 전격 중단돼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원인이 밝혀졌는데 백신 유통 과정에서 냉장 상태가 유지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물량에 대해 품질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나면 백신 접종 계획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정부는 연초에 국내외 제약사와 그에 쓸 독감 백신 생산 수입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건 정부 조달을 담당한 도매상이 9월 21일까지 공급한 500만 명뿐입니다. 냉장차가 가서 또 이거를 지역별로 재배분을 하는 그런 재배분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분량 모두 상온에 노출된 건 아니지만 정부는 안전을 위해 전체 무료 접종 계획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얼마나 어떻게 상온에 노출됐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배분 작업이 야외에서 진행된 데다 판자 위에 일정 시간 방치됐고 노출 물량도 정부가 확인한 500만 명분보다 더 많다는 지적이 있어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도 자칫 묻힐 뻔했습니다. 그 해당 업체가 저희에게 보고한 거는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가 돼서 확인이 됐다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여 활성화하지 못하게 한 사백신이지만 냉장 유통이 원칙입니다.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에 들어있는 효능을 나타내는 어떤 단백질의 함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정부는 제품 검사를 비롯해 유통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허가된 온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검사 기간은 2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접종을 재개할 계획인데
문제가 있다고 결론나면 올해 독감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차단하려던 정부의 방역 대응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문제의 백신은 사용되지 않았고 지난 8일 접종이 시작된 대상층에선 이상 신고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무료 접종은 일시 중단됐지만 유료 접종은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갑작스레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중단되자 일선 병원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고 무료 백신을 맞지 못할까 자비로 주사를 맞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정 의료병원. 오전 진료가 시작되자마자 무료 접종을 맞을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병원은 백신 접종 중단을 안내하느라 분주합니다. 네네. 주변에서 같이 오시기로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시간 분이 있어가지고 네, 어젯밤에 속보 떠보고 저희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갑작스레 발표된 접종 중단 소식을 모른 채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린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기 예방접종 하러 병원에 왔는데 유통과정 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맞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와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네요. 접종이 중단된 백신은 13살부터 18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무료 접종 물량만이지만 이미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도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무료 백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에 무료 대상자인데도 돈을 내고 접종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안 되니까 유료를 맞고 가시고. 다음 날 중순부터 무료 접종 대상이었던 62살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사태로 접종이 너무 늦춰지거나 아예 취소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러가 나나. 그래 좀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혀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뭐 유료 접종을 해야 한다. 국가에서 그런 시책이 바뀌면 그럼 바로 맞아야지. 정부 조사 이후 문제가 드러난다면 500만 명분의 백신이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물량 부족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 무료 접종 대상자들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예년보다 확대한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청소년들이 오늘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초중 고교생과 임신부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었는데요. 정부 계획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백신을 의료기관에 조달하는 도매상 업체가 백신을 배송할 때는 2도에서 8도씨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위탁 배송업체가 백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준 온도를 벗어난 게 확인됐습니다. 적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백신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백질 함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백신은 9월 22일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어린이 무료 접종을 위해 국가가 계약해 공급한 물량으로 현재까지 접종이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가 계약한 도매업체의 총 백신 공급 계약량은 1,259만 도즈인데 이 가운데 9월 21일까지 공급된 물량은 500만 도즈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된 500만 도즈와 새로 공급되는 700만 도즈가 현장에서 혼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품질 검사 완료 뒤 제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의료기관이 개별 확보한 백신을 먼저 접종한 뒤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우선 접종 재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안전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성약품이 국가가 확보한 무료 백신의 공급을 관리하는 유일한 도매상으로 국가 사업에는 처음 참여하는 조달업체입니다. 국내 8개사, 해외 2개사에서 제조한 백신으로 유료나 무료, 연령대와 상관없이 쓰입니다. 올해는 모두 3가가 아닌 4가 백신으로 맞게 됩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이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청주에서는 병원의 백신이 밖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청북도 도립 청주의료원의 의료진 일부가 독감 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인데요.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세운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입니다. 이곳 의료진 일부가 독감 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면 직접 병원에 방문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진이 가족과 지인에게 접종한다면서 예진표를 대리 작성하고 의사의 확인 없이 독감 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가족 할인 혜택 적용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담당 보건소 측은 청주의료원의 출입자 명부와 독감 백신 수납 대금 자료 그리고 병원 CCTV 등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영상 녹화 자료라든가 출입자 명부라든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수납된 그 자료를 좀 요구한 상태입니다. 청주의료원은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백신 420여 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접종 자체에서 아직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보건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의료원 측은 보건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자체 감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보건소 측은 진상조사 이외에도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아내가 한국계죠. 그래서 한국 사위라는 별칭이 따라다닙니다. 우리 코로나 진단 키트를 사갔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젯밤 11시쯤에 작은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새벽 5시에 커다란 신문사가 단독이란 이름을 붙여갖고 내보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일간지인 볼티모어 선지의 보도를 인용한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후에 언론들이 일제히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사용 중단, 정확성이 떨어져 국제 신뢰도가 떨어져. 그러다가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면서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현지에서 잘못 기사를 썼다.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문제가 없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오보가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단독이라고 보도했던 해당 언론사의 정정 기사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메릴랜드대 연구소가 한국에서 가져간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독감 진단 키트로도 쓸 수 있나 비슷하니까 한번 써보자라고 했는데 독감 진단 키트로는 쓸 수가 없더라.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독감이 아니라 다시 코로나19로 오해가 생긴 겁니다. 메릴랜드대에서 문제없다고 성명서를 내놨고 메릴랜드 주 정부도 우리 외교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잘 된 걸까요? 아닙니다. 진단 키트를 만든 기업은 오늘 주가가 폭락했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랩지노믹스죠. 불량 논란에 주가 급락,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랩지노믹스 다시 급등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을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천절 집회 강행에 대해 반사회적 범죄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집회의 자유라는 말로 옹호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는 방역당국의 우려와 여러 비판 목소리에도 집회 신고서를 내고 강행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헌법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주최 측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집회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불법 집회는 물론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도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책임한 대규모 집회 강행 등이 방역에 힘을 모은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장기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역과 경제 목표를 동시에 잡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당부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옛 미래통합당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이 정부가 자제를 요청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차량을 이용하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개천절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서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스루를 막는 독재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거액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은 없었다는 박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의혹을 연속 보도해온 한겨레 신문 오승훈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박 의원의 이해 충돌과 관련된 편법 수주 의혹 계속 집중 보도를 하고 계신데 취재에 나선 계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먼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취재에 착수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너무나도 금액과 방법이 너무 좀 놀라워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를 맨 처음에 뒤져보신 겁니까?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5년 동안 속해 있는 동안에 국토부 피감기관인 산하기관들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국토위 간사를 지냈습니다. 그 간사 시절에 그 이전에 비해서 공사 금액과 수주 건수가 더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요. 국토위 간사라고, 특히 야당 간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자리인데 본인의 자리를 이용해서 일가 가족들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덕흠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서 늘 관련을 맺고 공사를 수주하던 기관들로부터 수주한 거고 백지 신탁도 자기가 당연히 내놓았는데 그게 안 팔렸는데 그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어제 박덕흠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입찰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자 입찰 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더욱이 2012년에 박덕흠 의원의 일가 기업들이 공정위로부터 입찰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적발된 케이스가 확인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수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약간 아전인수격인 해석인 것이죠. 또 하나 백지 신탁 관련해서는 본인의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그럼 어떻게 이걸 팔겠느냐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면 본인이 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를 회피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피하지 않고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본인이 국토위 상임위를 계속 고집했다고 하는 점에서 최악의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가 지적하신 그 회피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왜 회피를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역시 야당 의원들조차도 아마 동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로 나온 게 입찰 비리 3진 아웃제,
좀 전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걸 3년 안에 3번 하면은 아예 아웃시켜버리는 그런 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마 박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그게 막힌 모양입니다. 원래 이제 3년 안에 3번 입찰 비리가 적발되면 예.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은 기존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그 3년으로 하는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그냥 무조건 3번만 걸리면 퇴출을 시키는 법안을 2016년도에 예.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정종석 의원이 발의하게 됩니다. 3년에 3번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예, 무제한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입찰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 실제로 그 조사가 이루어져서 과징금 처분까지 받는데 통상 5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3년 안에 3번 걸릴 확률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죠.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어가지고 예. 이걸 정종석 의원이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냈는데 이걸 온몸으로 이제 박덕흠 의원이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기한에 해당하는 개정안이 9년으로 기간이 줄어들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근데 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박덕흠 의원의 일가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이미 입찰 담합으로 적발이 돼서 한 번 원아웃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 박 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막아야지만 일가 기업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입찰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자기네 가족 일가 회사가 걸리니까 그걸 일부러 완화시키느라고 몸을 던졌다 이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미국 사례와 비교한 한겨레 사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만약 박 의원이 미국의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의원이 만약에 미국의 국회의원이었으면 바로 구속됐을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미국에는 관련 이해충돌 법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우위를 받게 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바로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 이런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지껏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국민이 감시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기자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는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뺐으니까 또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모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과 관련된 또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후속 보도가 있으십니까? 대략 어떤 방향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특별 취재팀을 꾸렸는데요. 예. 그 취재 기자들끼리 이제 농담을 했던 것이 박 의원 관련해서 비리 의혹을 취재하다 보니까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가지고요. 예. 앞으로 관련 후속 보도를 한동안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최대한 보도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끈질기게 탐사 보도에 임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네, 오성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당시 부대 인사 담당 장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휴가 특혜 현장 의혹을 받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수사에 착수한 뒤 8개월 만에 처음 강제 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에 앞서 서 씨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한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최모 씨와 부대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대위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휴가 연장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혀온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 씨의 3차 휴가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최소 3차례 이상 연락을 나눴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휴가 연장에 대해
구두 승인이 내려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여부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자 소환에 이어 물증 확보까지 마치면서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단순 행정착오였는지 아니면 외압에 의한 특혜였는지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이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조선일보는 어제 방송인 줄리안 씨가 지난 5월 법무부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며 이는 지난 2015년 추 장관 딸이 운영했던 식당을 방송에 소개한 덕분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줄리안 씨는 어이가 없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줄리안 씨는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닌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홍보대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 교육받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이 멘토단에는 줄리안뿐 아니라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다른 외국인들도 함께 위촉됐는데요. 줄리안 씨는 멘토단에 대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었다면서 멘토로 위촉되는 배경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입장문을 내고 줄리안을 멘토단 35명 가운데 1명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안 씨는 당시 이태원 경리단길에 식당 몇 군데를 소개해달라는 방송국의 부탁으로 추천했을 뿐 식당 사장이 추 장관의 딸이라는 것도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해당 식당이 1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단골이 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식당에서 자주 밥을 먹었다고 특혜 의혹과 연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도 이후 벨기에로 돌아가라, 추미애 장관과 무슨 관계냐라는 댓글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면서 확인 전화 한 번 하지 않은 조선일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을 새로운 수사팀에게 배당하고 이번 주 고소 고발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여당 의원들 지적이 나올 때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바로 그런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질타가 있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새로운 수사팀에 재배당하고 고소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소송 사기 등 혐의로 고소 고발한 정대택 씨를 오는 25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정 씨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정 씨는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부동산 관련 금전 거래로 소송전을 벌이다 실형이 확정됐던 인물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다른 고소 사건에서 두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줬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4월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팀에 재배당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인데 최근 장모 최 씨가 연루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4년에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장모 최 씨는 앞서 정대택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희정 서울대 교수 등 시민 4만여 명은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발 취지를 확인한 뒤 수사 여부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 가족 의혹은 이미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고소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의혹을 고소고발한 당사자를 불러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장모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인과 통화한 녹취가 공개돼서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이 배당인데 이게 새로운 수사팀한테 재배당하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이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재배당이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명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원래 배당이 돼 있던 형사 일부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예. 형사 6부에 배당을 한다라는 명분을 뭐 삼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형사 6부 박순배 부장검사 같은 경우가 지난달 27일 날 이제 전보 승진 전보를 받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왔거든요. 예.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검 위주로 꾸려졌던 검찰 내에 뭐 수사팀의 계열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왔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재배당을 한다는 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뭐 장모의 이미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장고직명서 위조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언론에서 뭐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또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소송을 제기를 해왔다가 지난 2월에 고발을 했는데 이제야 불러서 수사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가 됐고 고발을 했고 뭔가 잘못됐던 당사자가 있으면 당연히 불러서 얘기는 들어볼 수 있는 정도의 시작은 분명히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야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제야 이루어지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의지도 또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운데 놓고 워낙 평지풍파도 많고 막 폭풍처럼 사건들이 연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 좀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해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뭐 잘 될 거라고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그렇게 기대를 해야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윤 총장의 장모, 이제 그냥 최모 씨입니다. 최모 씨가 지인과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한 녹취가 이제 나왔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면 글쎄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지인이 이 장모에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를 했다. 윤석열 총장이 부인과 관련됐다는 그런 내사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게 알려진 이후에 이 지인이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요거 이제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죠. 회장님 따님 뭐 주식 갖고 또 지랄했었더만. 그걸 상관없어. 왜냐면 주식은 할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시효가 다 지난 거래. 딴 사람이 했어도 다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그 잘못하면 가만히 있나? 그러네. 그러니까. 다 지난 거야. 그때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0년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연루 의혹은 맨 처음에 장모 최 씨는 빠져 있었고 부인 김 씨가 들어가 있던 사건이란 말이죠. 부인 김 씨가 당시 주가 조작을 했던 어떤 대표적인 인물에게 자금을 건넸다, 연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만 처음에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나오니까 저기 처음 이제 전화를 걸었던 걸로 지금 추정되는 인물이 왜 자꾸 따님 가지고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냐고 하니까
이 장모의 대답이 글쎄 나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그 사건을 해명을 하는데 예. 몇 가지 이 짧은 녹취지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죠. 일단 장모가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예. 것이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어떤 대답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주변의 법적 조언도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더 놀라운데 어찌 보면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이 장모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었다라는 얘기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지금 그 회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왜? 알고 있을 만큼 왜 따님이 했다고 그럽니까? 예. 회장님이 하신 거지. 예, 그렇게 지금 어찌 보면은 뭐 비밀 아니 그들 사이 어느 그룹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얘기는 저 녹취만 가지고 뭐 당장 증거로 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기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시작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석열 장모 최 씨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니 그래 그거 내가 했지라는 말은 주식 투자를 내가 했다는 얘기지 조작을 내가 했단 그 사건에 개입됐다는 얘기냐. 예. 이제 와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같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 반론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될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뭐 한 가지 다시 의문이 드는 부분은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공소시효 같은 문제까지 따져볼 정도는 예. 왜 했을까? 그리고 시효에 관한 문제를 잠깐 덧붙이자면 당시 이제 뭐 주가 조작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예. 주가 조작은 시작한 시점을 기점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게 끝났던 시점을 기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일종의 작업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예. 그 끝난 시점을 기점으로 할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건 그냥 투자였는데 그건 내가 했지라고 하는 것과 맨 처음에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 씨와 장모가 같이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상당히 이건 수사를 진짜 해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등이 지난 4월에 고발한 사건이 너무 늦었다. 비판을 아까 받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가 정 씨의 고발 사건하고 같은 팀으로 배당돼도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건 뭐 재판도 아니고 설령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은 뭐 이렇게 추첨을 통한 배당을 하지만 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동일 인물에 관한 수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사건 자체는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연관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에는 뭐 편의를 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사건 역시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에 고발이 됐었고 이 고발한 당사자들도 뭐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인물들이 있지 되셨지만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상당 부분을 조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고소고발이 있었을 때 뭔가 의혹이 제기됐고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하면 고발인 조사는 통상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도 공고를 법적으로도 3개월 이내에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걸 넘어서서 현재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오히려 뭐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을 씻기 위해서라도 훨씬 빨리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장모의 얘기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 1년 몇 개월 그냥 그렇게 한번 떠들고 다녀봐라. 그 다음에 두고 보자 하는데 1년 몇 개월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생각한 건지 애매하지만 이게 이제 임기의 끝이다. 이 정권에 뭐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근데 오죽하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예. 뭐 윤 청장의 뭐 임기 끝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공소시효가 그때쯤에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말 자체가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측을 불러 일으킨 것 자체가 수사가 지연이 되니까 수사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고소고발도 있고 뭔가 뭐 다수 언론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 분명히 이거는 누가 들어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어떤 이른바 깊은 탐사 보도가 나오는데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마구 나오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 놓고서 여야가 몸싸움도 벌이고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관련된 이제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먼저 당사자들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죠. 요즘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충고한 말씀 드립니다.
또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란 말씀드립니다. 헌법 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의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뭐 줄이자면 다수 여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저항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항이란 얘기가 헌법기관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했던 활동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예. 그리고 적어도 이제 국회법 내에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를 만큼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죄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당사자분들이고요. 예. 그걸 넘어서서 저분들 두 분 다 한쪽은 검찰 출신이고 한쪽은 또 법원 출신이십니다. 법을 예, 누구보다 그러네요. 잘하시는 분들인데 예. 사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은 법정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말씀이시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약간은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오히려 하실 말씀들이 없으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재판이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진술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만 쟁점이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일단 지금 사실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현장들이 고스란히 다 TV 카메라를 통해서 중계도 됐었고 또 녹화도 돼 있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게 그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는 게 오래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종판 준비 기일과 첫 재판 기일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은 일부 증거들이 좀 명확하게 사람이 특정이 안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냐. 그리고 저 영상들 중에서 내가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분지를 검찰이 더 특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더하기 조금 전에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게 우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저항행위였다. 이런 법리였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그렇게 치열하다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증거 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세 보니까 현역 의원이 9명입니다. 네. 이제 선거법 같으면 이게 아마 100만 원 벌금 이상이면 이게 이제 비선거권 의원직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 사건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피선거권 5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재판 기일을 정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그 부분이 일단 검찰에서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이 얽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간명해 보이는 게 당시 바른정당의 최이배 의원 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연관돼 있는 8명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넣어서 따로 지금 잡아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변호인단에서는 그분들이 거기만 관여된 게 아니라 특히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있었던 활동들도 29일, 30일 이틀에 걸쳐서 28일, 29일 하여튼 이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시간을 두더라도 좀 천천히 진행을 해달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아까 저는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한 4년을 끌면 국회에는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 제가 이 말을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일을 정한 데 있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현역 의원들이 이 피고가 돼 있으니까 피고인이니까 정기국회 이후 12월로 미뤄달라는 그런 얘기를 변호인단 측에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정기국회 끝나서 했다가 다시 연말연시 지나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재판이 정말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일을 갖고 그렇게 다퉜던 거군요. 예. 아무튼 이거는 이제 재판의 시작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또 계속 소식을 전해 듣기로 하죠.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옥상에서 방수를 하고 내부 진입을 해서 방수를 해도 화재 진압을 신속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말할 수가 없죠. 안타까운 건 이렇게 장사하는 저도 미안하죠. 참담하죠. 다들 지금 명절 이제 며칠 앞두고 산지에서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날 들어왔는데 다 망가진 거죠.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은 과일들을 고르고 계시나 봐요. 예. 근데 이게 냄새가 나갖고 즙력으로 나와야지 먹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뒹구는 것들은 그나마 좀 깨끗하면은 쓸 수 있지만은
이거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이미 다. 코로나 때 못한 거 그냥 좀 추석이나 좀 될까 하고 했더니 그러네요. 이 저온 저장고가 2개예요. 이 안에 과일이 꽉 차 있죠. 다른 때 같으면은 한 5, 600개 쌓였다면은 명절 때는 한 3,000개씩 쌓아놓거든. 싸길래 가겠다가. 그러니까 피해액도 무지하지. 전통시장에 대한 이제 화재 안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소방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하는 점수에 의해서 90점 이상이면 A등급. 근데 이제 청량리 이번 화재가 났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C등급이었습니다. 새롭게 갖춰진 곳, 이런 것들은 이제 A등급으로 12.7%인데요. B등급, C등급이 굉장히 많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화재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CCTV 영상이 조작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엉뚱한 데이터가 덮여 재생되지 않는 것만 18,000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참사 당일에 기록된 영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은 CCTV 데이터 조작과 저장장치 바꿔치기 두 갈래로 제기됐습니다. 우선 사참위는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영상 데이터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규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생되지 않는 CCTV 영상 데이터에서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서로 다른 데이터 사이 규칙을 발견했는데 일반적 녹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인위적 조작이 있었을 거란 설명입니다. 같은 규칙이 발견된 건 모두 18,000여 건. 대부분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장소가 다른 데 있는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4월 15일, 16일에 74%가 몰려 있습니다. 이 현상이. 게다가 4월 16일이 거의 62%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인 DVR을 미리 수거한 뒤 마치 세월호에서 새로 가져온 것처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참사 이후 저장장치가 물 위로 처음 올라온 건 지난 2014년 6월 22일이었는데 당시 현장 지휘본부에선 그보다 한 달도 더 앞선 5월 9일에 DVR을 인양했다는 문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참위는 이 같은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선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특검에서는 사참위가 찾아낸 사실을 토대로 그렇다면 누가 조작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수사 요청도 해봤지만 오는 12월 사참위 운영 기간이 끝나는 만큼 검찰 수사만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CCTV 진위 여부 조사를 요청한 이후로 벌써 6년째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히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정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유가족들의 피와 뼈를 갈아 넣은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국회는 사참위의 특검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별검사 임명을 둘러싼 국회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예. 당시에 분위기가 좀 험악했고 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폭력 등 전과도 많아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미리 예상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과 45범의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고도 간단한 조사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6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 걸어 나옵니다. 함께 화투를 쳤던 이웃 2명을 살해한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피해자들과 친분이 깊었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피해자들과도 평소에 많이 다투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술도 사주고 담배 사주고 뭐 거쳐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A씨가 경찰에 처음 체포돼 조사를 받은 건 지난 19일 밤 9시쯤. 주민 대여섯 명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화가 난 A씨는 불법 도박을 했다며 3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그날도 시끄럽죠.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뭐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당시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2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고령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A씨는 폭력 등 전과 45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풀어줬고 40분 뒤 범행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2시간 동안 조사하시면서 조회하신 거 맞죠? 네네. 그렇게 중한 죄는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기록은 참고사항일 뿐 당시 특수협박 혐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의 집에 들어가 마구 때리고 금품을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다름 아닌 가출 자금 때문이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8시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빌라. 한 여성이 햇빛 차단용 복면을 하고 모자까지 눌러쓴 채 계단을 올라갑니다. 5분여 뒤 황급히 빌라를 나온 여성은 우왕좌왕하더니 뭔가에 쫓기듯 급히 달아납니다. 60대 여성 A씨가 혼자 사는 70대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B씨가 요양보호사가 온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자 A씨는 곧장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폭행하고 차고 있던 금팔찌와 목걸이를 뺏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반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6km 정도 떨어진 이곳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몇 달 전 건강기능식품 설명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같이 밥도 먹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하려 했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B씨에게 금품이 있던 게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에 보니까 이제 뭐 팔찌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이걸 뺏어가도 아마 조치를 못할 것이다. 피의자가 뭐 가족 관계도 좀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인데 A씨는 폭행을 저지르기 전엔 B씨 집에서 목도리와 점퍼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강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금품을 되찾아 B씨에게 돌려주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전달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고령화의 여파로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의 순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아직도 암과 심장 질환 그리고 폐렴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치매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치매 극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 전문가들은 치매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사망 통계에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 사망자 29만 5천여 명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은 2.3%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서 처음 10위 안에 포함된 이후 1년 만에 2단계나 뛰어올라 7위를 기록한 겁니다. 혈관성 치매 등을 포함한 인구 10만 명당 치매 사망률 역시 20.2명으로 치솟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알츠하이머병, 폐렴 등 노년층 질환의 사망 원인 비율은 지난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 가운데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는 26.9명으로 전년도 증가세로 돌아선 뒤 또다시 늘었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순이었으며
이 3대 질환은 전체의 45.9%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도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각국의 정상과 잇따라 회담에 나서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테기 일본 외무성 장관은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코로나19 등 국제사회의 위기가 더 다양해지고 또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책을 맡을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안보리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오랫동안 외교전을 펴온 일본이 스가 내각 출범 이후 다시 강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Japan is fully prepared to fulfill such responsibilities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and contribute to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스가 총리도 정상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호주 모리슨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과도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가 총리는 친밀한 분위기였다고 강조하며 일본 외교의 중심이 미국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大統領からは24時間一度でも何かあったら電話をしてほしい、出ると、そういうことで一致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독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충돌해온 중국 시진핑 총리와도 통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전부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온 스가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我が国としては北朝鮮との相互心の殻を破り新たなスタートを切る考えです。 남은 것은 한국입니다.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답장을 보낸 스가 총리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지만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합의점을 찾기 힘든 현안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서둘러 대화에 나서기보다 물밑에서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는 데 당분간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813님이 주셨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고는 있다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걸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당부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 입장에 대해 9330님. 개천절이든 한글날이든 이 시국의 집회는 주최도 참여도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산 진단 키트가 불량이라는 미국 언론의 오보 소동 얘기해 드렸는데 2369님이 오보를 낸 외국 신문사는 책임지고 우리 정부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2020년 올해도 100일 남았다고 하네요. 100일. 예. 100일 우리 선조들은 뭔가 간절함을 담아서 정성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100일을 잡았는데 우리는 뭐로 할까요? 코로나19로 힘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